잘 지내셨습니까? 예, 1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그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왜 초현실주의가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좀 끄고 할게요, 수업을. 예. 초현실주의라는 거는 이 현실, 어, 그 현실의, 즉, 현실의 실제나 구체적인 이런 사실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의 그 아폴리네르, 이 1917년에 처음 사용했는데요. 이게 초자연주의를 초현실주의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이 다다이즘에서 발전한 20세기 초의 예술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산업화와 이 도시화로 인해서 비인간화가 심각해졌고요. 요 시기에는 또 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세상 삶이라고 그럴까요? 이 전쟁을 치렀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 화가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런 합리주의에 대한 이런 부정에 이런 것들에 조성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인간의 해방은 이성과 논리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하고 또 더불어 이런 꿈 그리고 무의식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그런 화가들은 그런 그 이상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꿈 무의식적인 뭐 이런 그 평범하지 않는 이런 그 좀 이렇게 탈바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현실 세계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이런 그 세계의 작품들이 이어져 있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현실자이들은 이런 전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기법을 부정했고요. 또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런 초현실주의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는 1917년 스위스에서 이 다다이즘을 주장한 그 트리스탄 차라라는 사람이 이 파리에 정착한 이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듀상이라는 이 병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죠. 저번에 이런 셈이라는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함으로써 이 초현실적 개념 예술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준 이런 자리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안드레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초현실주의의 이런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현실이 자동작용, 생각의 자유인 이 자유연상과 이런 자동기술, 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병렬, 변형, 꼴라주, 꿈의 재현, 이런 그 표현이라고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상상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현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이런 실제를 추구했던 것이죠.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이런 아인슈타인의 이런 상대성 이론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초현실주의의 이런 자유로운 이런 상상력으로 꿈과 잠재의식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미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초현실주의의 이런 전통 부정과 전위성은 현대 이런 모더니즘 예술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런 근대 합리주의 사회와 부르주아적 가치가 인간을 비인간시켰다고 단정했고요. 현실과 이런 초현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직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자들은 두 번에 걸친 이런 세계대전으로 드러난 이런 모순요.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전복하고 혁명해서 그 인간의 그런 해방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초현실주의 그런 화가들은 세상을 좀 더 이렇게 그
평탄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이런 예술 활동을 하려고 보니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그 프로이드의 이런 정신 분석, 그 다음에 이런 상대성 이론, 아니면 이런 상상력, 이런 것들이 막 뒤얽혀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현실 세계에 이런 사실과 진리가 있다고 이런 초현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것. 그래서 초현실주의는요, 내용상에서는 이런 개념 예술이라는 말을 하고요. 또 형식상에서는 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성과 표현을 위주로 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낭만주의나 인상파나 후기 인상파, 표현주의, 추상표현주의, 입체파, 다다이즘 이런 것하고도 다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앙드레 브루동이 이 그 초현실주의를 선언했다고.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의 혁명,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 초현실주의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통은 이 초현실주의자여 친애하는 상상력이여 우리는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우리를 열광시키는 단 하나의 말, 그것은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상상력과 과거의 인습과 의식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인간의 자유를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초현실주의 미술은 이런 막스, 에른스트와 이 마송, 미로, 이런 사람들이 활발히 이런 그 초현실주의의 이런 활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또 마송은 이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 이 우첼로와 입체주의에 관심을 갖고 그림을 시작하면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런 비현실 세계에 관심을 갖고 이런 자동 기술을 작품 제작에 도입하기도 합니다. 1924년 전후에요. 이런 스페인 화가인 이 미로는요, 배고픔 때문에 생겨난 환상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로의 그림은 이 끌레의 이런 간결한 기호적 풍경의 환상을 접목시킨 또 다른 현실의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화가들은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그림을 그리고 누가 그림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가난했던 거고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이 시기의 화가들이 배고픔 때문에 이런 그 환상과 이런 상상과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1924년에는 에른스트의 초기 그 대표작인 이 꾀꼬리에 위협받는 두 아이, 뭐 이런 그 작품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초현실주의는 1920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아방가르드 그룹이기도 합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시민사회의 사고방식과 이런 문화의 기결이라고 보고요. 부르주아적 합리성에 입각한 이런 삶의 방식 거부를 예술 실천의 동기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현실이란 현실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세계를 상상해냄으로써 현실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정신을 해방하려는 이런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 창작은요, 이런 현실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지닌 초현실의 창조로 이어졌고요. 즉흥적이고 우연하게 생겨나는 흔적과 자유로운 상상력의 소산물을 소재로 삼았고요. 누구에게나 내재했을 이런 초개인적인 무의식을 창작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런 회화나 조각, 문학작품은 이후 현대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충격적인 이런 신선함을 준다는 거죠. 또 초현실주의 또는 이 시브레알리즘, 그러니까 프랑스어예요. 이런 20세기 초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진 이런 문해 예술사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그런 무의식을 표현하는 여러 작품들을 남겼고요. 파리의 이런 그 다다이즘 이름처럼 초현실주의자들은 이런
양차 대전 사이에 이 쭈리히 스위스 있는 이 쭈리히 다다에 참여했다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924년과 1929년 두 차례에 걸친 이런 초현실주의 선언과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운동들에서 확립되기 시작을 했고요. 독일에서는 나치가 집권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대다수 이런 초현실주의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이 전쟁을 인해서 유럽에 아주 난다긴다 했던 유명한 그런 화가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술 시장이 아주 급성장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런 미국이 예술의 문화로 싹트기 시작을 하죠. 또 이 초현실주의는 이런 잭슨 폴록이라는 이런 미국의 추상 표현자들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역시 이런 다다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작품이 미술의 대상으로 승고화되는 것에 반대해서 다양한 그런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들이요, 이런 콜라주 기법이라든가 프로타주 기법이라든가 파피에 꼴레라든가 데페이즈망이라든가 아니면 자동기술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법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콜라주는 정말 관계없는 것들을 짜 맞추어서 예술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종이를 잘란다든가 오린다든가 붙인다든가 그렇게 하는 기법들을 얘기하고요. 프로타주는 이런 대상물 위에 놓인 종이를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문질러서 모양을 내는 기법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동전 같은 거를 종이에다 놓고 막 문지르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기법들이 나오죠. 대상물이 그대로.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고요. 파피에콜레는 종이 붙이기입니다. 그리고 데페이즈망이라는 거는 이런 추상적인 성격이 아닌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형상을 비논리적이고 모순한 결합으로 표현하고 기괴한 형태가 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기술법은 고의적, 의도적, 의식적으로 이런 고정관념, 이성의 작용 등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배제하고 무념무상, 무의식 상태에서 손을 놀림으로 해서 작품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초현실주의에서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데페이즈망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초현실주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페이즈망, 더페이즈망 이런 것들이 초현실주의에서 굉장히 많은 표현 기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정신분석 이론의 문제의식을 회화적으로 표현해서 이 초현실주의의 미술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런 전위적인 미술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 중심의 예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요. 무의식 세계를 미술의 가장 중요한 묘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꿈과 무의식 세계를 상상력의 기반으로 삼아서 필연보다는 그런 우연,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이런 광적인 증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서양 회화를 지배하던 이런 원근법과 투시법, 사실적, 입체적 이런 표현 형식을 완전히 부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이 브루통은 초현실주의 예술을 본격적으로 제안한 인물이고요. 프로이트를 만나고 정신분석 이론에 동의한 이 프루통은 초현실주의를 그래서 선언을 하면서 이런 미술의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이성과 감성의 대화, 현실과 꿈의 교감, 철학과 예술의 교감, 통일과 자유의 교감, 순수한 직관과 과학적 기하학의 교감, 그 다음에 대지와 우주의 교감,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발견에 흥미를 느낀 브루통은 내면에서 이런 억압된 욕망과 꿈, 잠재의식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런 작업을 예술의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여기에 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이런 사고의 실제 과정을 표현하고 의도하는 이런 순수한 심적 자동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손을 통해 흘러나오는 마음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성을 통해 걸러진 예술이 아니라 이런 무의식을 포함하는 실제 마음을 자동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원래 그대로 받아 쓰는 작업이다. 그래서 꿈과 무의식에 대한 일종의 이런 예술적 권리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브루통은 초현실주의의 선언에 공감하는 많은 미술가들이 새로운 이런 전위적인 미술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초현실주의의 미술가들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지금 1차 시에서는 이 티르코와 미로의 작품들을 조사를 했고요. 2주차에는 칼로와 마그리트, 그 다음에 3차 시에서는 달리아, 에른스트 그 두 사람만 해서 지금 한 6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에 수업을 초현실주의의 미술 그 작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현실주의는 이런 낯선 장소의 현실의 사물을 조합시켜서 환상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통은 한 마리의 말이 토마토 위에 달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없는 사람은 백치나 마찬가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소재를 뒤섞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미술의 주요 표현 방법인 이런 데페이스망을 강조한 거죠. 사물을 본래 용도, 기능, 의도에서 완전히 떼어내서 엉뚱한 장소에 갖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그 초현실적인 이런 환상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이 시인 로토 레아몽이라는 사람은 말도르의 노래에 나오는 해부용 탁자 위에서 재봉틀과 우산이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아름답다. 대단하지 않아요? 해부용 탁자 위에서 재봉틀과 우산이 만난다? 우연히 만난다? 그것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낯설죠. 이런 것들을 조합을 시켜서 이런 환상을 가지는 이런 창조의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런스트는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용도에 정해진 하나의 현실, 재봉틀이라는 이것들이 제자리가 아님을 느낄 장소, 해부돼 있으면 또 다른 현실, 우산이라는 이런 소박한 용도나 신분을 모면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현실은 거짓, 절대성에서 상대를 우회해서 새로운 진실된 이런 시적, 절대성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래서 합리성과 상식에서 벗어나 우연과 무질서, 이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참 어렵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엮어서 이것들을 작품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런 그 프로이드의 정신 이론과 상대성 이론과 이런 그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작품을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키르코입니다. 조르조 대 키르코. 조르조 대 키르코는 이탈리아 화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현실주의 예술의 초기 단계인 이 형이상학적 회화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키르코의 작품에는 타워, 아케이트, 사람이 없는 건물들이 주로 등장하고요. 또 이런 중앙, 다양한 시점에서 본 공간의 구조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후기에는 꿈꾸는 듯한 이런 생경한 삶들을 작품 구성에 포함시켜서 비현실적인 구도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데페이즈망은 본래 나라나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 또는
추방을 의미하는 말로 해와에 있어서 일상적인 물건을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서 전혀 다른 이상한 상황에 옮겨 놓아서 초월적인 또 다른 세계를 전개시켜 나가는 이런 초현실주의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현실주의 기법들은 데페이즈망이 기법들로 해서 작품들이 많이 거의 다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찬가입니다. 정말 우습죠. 이게 사랑의 찬가인데 새로운 표현 방법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개척한 사람입니다. 아폴론 석고 두상 그리고 빨간색 장갑이 함께 걸려 있죠. 배경도 서로 어울리지 않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에는 고대 양식의 그런 건축물 그리고 현대식 건물이 막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논리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비논리적이고. 근데 현代해화에서는 이런 의식의 역할 문제는 해화 잔체의 한 수단인 이런 우연적인 그림 그리기. 그래서 키루코 작품에 등장한 이런 그 대리석, 이 두상과 빨간 고무장갑이 이런 우연적 조합을 떠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의 찬가입니다. 네, 대단하죠? 또 이거는 거리의 우울과 신비입니다. 그 키리코가 형이상학적 회화를 그리게 된 연유는 그가 22세 때 젊은 시절 방문했던 이런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광장에서 받은 영감이 중요하게 작용이 됐다고 합니다. 나는 병적인 감수성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나의 눈에는 건물과 분수대의 대리석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두가 꿈틀거리며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비춰졌대요. 그래서 키루코가 다시 소생하는 세계, 그 이후의 합폭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다. 그래서 키루코의 대표작 거리의 우울과 신비, 이런 공간은 마치 진공 상태와 같이 고요하고 멈춰버린 듯하다. 완전히 텅 비어버린 도시에 등장한 이런 굴렁쇠, 텅 빈 도시에 이런 굴렁쇠를 굴리는 소녀, 또 길게 누러진 이런 그림자, 이런 그리고 과장된 이런 원근법, 이 건물과 문이 열려진 채 놓여있는 텅 빈 트레일러, 음산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죠. 이게 키루코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안하게 하는 뮤즈들입니다. 또 이 키루코는 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네킹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네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중세 조각상의 일부분이나 다른 사물로 결합해서 다시 짜맞추겨서 변형된 이런 마네킹은 급속한 이런 사회 변화를 겪으며 파편화된 현대인의 의식 상태를 암시하고 인간의 실존성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키루코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이런 니체의 책에서 받은 영향이 반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내재된 이런 잠재의식에 대한 이 키리코의 탐구가 우연적 만남과 만들어진 공간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을 예술적으로 고무시켜 결과적으로 초현실주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왔고요. 또 1918년에 키리코의 작품 스타일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지껏 추구해 오던 이런 형이상학적 회화를 그만두고 라파엘로, 루벤스 등 옛 거장의 작품을 모사하거나 스스로 재현해서 희귀한 이런 그림 스타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키리코를 추앙하던 사가들은 이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이던 배신자 이런 걸로 비난을 받기도 시작을 합니다. 이건 가을 피크닉이에요. 키루코는 자신의 초기 작품들을 다시 반복해서
그리고 제작 날짜를 바꾸는 등 수집가들이 이 작품 거래인들이 혼란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비난을 등지고 스스로 은둔자와 같은 노년을 보내던 키르코는 90세 나이에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어쩌면 키르코는 자신의 상조한 그림 속에 이상한 세상이 두려워져 스스로 탈출을 시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비록 이 화풍을 변화시키긴 했지만 이런 입체파나 미래파, 객관적으로 진보적인 그림만이 대세로 평가받던 때 반대로 이런 신비적인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무대와도 같은 연출된 작품을 전개해서 초현실주의 발판을 마련한 키리코는 현재에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리코는 근대 그 합리주의 전통의 반기를 든 이 니치 철학에 공감을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인생의 무의미함을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녔는지 가르쳐 주고요. 또 무의미함이 예술로 변형될 수 있음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이런 무서운 공허야말로 물질에 쌓여진 영혼 없는 아름다움, 마음을 혼란케 하지 않는 아름다움 자체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의식 위에서 합리성에 견고한 이런 성을 쌓고 있던 근대 서양 미술 전통에 내던져진 통쾌한 도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리코가 이 초현실주의 회화의 새 장을 열었고요. 에른스트, 달리, 마그리트 등 이런 대표적인 이 초현실 화가들이 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서 끌어낸 모습을 도발적 병영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물을 원래 모습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전혀 다른 이런 초현실 미술을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화가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할 때 의도적으로 변형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의미를 사실적 표현, 인위적 균형과 조화에 맞춰서 해와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출구를 도발적 병영으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통은 아름다움은 발작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이 강조하는 상징의 역할을 회화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도 변형은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안 미로입니다. 예, 미로는 이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 출신의 화가, 조각가, 도예가입니다. 바르셀로나 근처인 이 몬토르이크에서 출생해서 바르셀로나 미술학교를 중퇴하고 1919년 파리로 나와서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초기 작품에는 사물에 대한 이런 정밀한 형태적 감수성과 친밀감이 드러나는 서정적인 감동의 조화를 이루었고요. 1924년부터는 바실리 칸딘스키 영향을 받아서 초현실주의 학풍으로 바뀝니다. 그의 작품은 밝고 가벼운 색채와 소박하며 단순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신선한 정서를 풍기게 하고요. 1928년에는 네덜란드 여행하였고 그 해외 미국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그의 카탈루냐 풍경에서는 꾸불거리는 검은 선과 따뜻한 그 원색의 자유분방한 그 형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마치 이런 천진한 어린애의 낙서처럼 보는 이는 이런 마음을 경쾌하게 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과 가까웠던 미로는 상상의 세계를 추구하고 예술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꿈과 환상의 영역을 구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꿈들이, 이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무의식적인, 이 형이상학적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습의 속박을 받지 않은 이런 자유로운 이미지를 자신의 무의식으로부터 추출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런 기법들을 실험을 했고요.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림을 그리면 도중에 형태가 스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발랄한 이런 미로의 작품은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한 자의 상실감과 정치적 압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담고 있는 어두운 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런 카탈루냐는
프랑코 정권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바르셀로나 함락되면서 스페인으로부터 힘들게 되찾은 자치권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로의 작품은 이런 프로이드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를 표현한 게 맞고요. 화가들에 비해서 어둡고 칙칙한 느낌의 심리 묘사 대신 색채가 밝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순결한 이런 상징 기호로 바꿔서 상상력과 개성 있는 그림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로의 작품 세계는 이런 구성의 단순함과 안정된 선이 매우 강렬한 원색에 의해서 표현되었는데요. 그의 작품 세계는 그래픽 디자인과 광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호암미로는 이런 야수파, 입체파, 초현실주의의 이런 다양한 세계를 체험하였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자신만의 그런 독창적인 이런 작품을 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어둡고 괴팍한 느낌의 심리 묘사를 표현하는 데 비해서 주로 밝은 색채, 소박한 느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순결한 상징 그런 기호를 바꿔서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칼라도냐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 그 피레네 산맥 너머 이 남프랑스와 접근하고 있는 이 지방이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미로와 달리의 출생지입니다. 예, 카탈로니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할 때 이별나게 독립심이 강하고 특유의 풍토, 환경이 복합되어서 이 두 사람의 반문명적이며 초현실주의자의 이런 것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니아 풍경은 이런 농장,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런 색감들을 볼 때는 굉장히 그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그 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로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로의 시선에 비친 풍경이 육체와 같이 변모하고 미로의 내적 환상에 역조명되고 있다. 기와 눈이 달린 나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기와 눈이 달린 나무, 뭐 여러 가지, 카탈로니아 모자를 쓰고 파이프 분, 엽총을 든 농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그 작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커스예요. 서커스도 미로의 파리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서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와 선을 극도로 단순화시켜서 이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행하려는 게 컸고요. 이 미로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궁핍하고 어려웠던 시기인 만큼 이 단순화된 커다란 손의 형태, 율동을 나타낸 대담한 곡선, 정면을 응시하는 듯한 눈, 간결하고도 고도 단순한 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유머스러운 이 매력마저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드입니다. 누드도 누드라고 말하나 하얀 이너와 같은 입상이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빨간 반점, 파란 반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간을 물고기나 야채나 과일 등으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 사람의 인물이에요. 세 사람의 그 인물을 가지고서 눈, 코, 입으로 세워진 세 사람의 인물입니다. 코가 유달리 크고 어딘지 코믹한 느낌이 전체에 풍기는 작품. 지금 전체의 코 크죠? 이렇게. 그리고 이 두 사람, 세 사람. 이 코가 이렇게 세 개예요. 세 사람의 코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미로는 포름을 완전히 구체적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완전히 추상적도 아닌 현대적인 표현 요소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밤의 머리, 여자 새별, 이런 것들도 많이 그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릿광대의 사육제인데 꼼꼼하게 살펴보면 새와 물고기,
곤충, 기괴한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제대로 먹지했던 시절 이런 환상적인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그 브루통은 이런 초현실주의의 기법, 표현 기법에 가장 근접한 화가였다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억압된 욕망과 꿈, 잠재의식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 사고의 실제 그런 과정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초현실주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초현실주의를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개념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또 상징은 이 프로이드, 특히 융의 정신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징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